2016년 1월 3일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전쟁 선포도 없었습니다. 그냥 야간에 급습해서 데려갔습니다.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말이죠. 미군 수송기에 실려 뉴욕으로 직행한 마두로는 곧바로 연방법원 사법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백악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주권 침해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을 마약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법 집행입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이미 2020년에 마두로를 마약 밀매와 테러 연계 혐의로 기소해 그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어뒀었죠. 하지만 세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구하며 21세기형 제국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 국가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우리를 뒷마당 취급하는 거냐는 분노가 터져나왔죠. 여기서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독재자 한 명 잡으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급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거점이죠. 여기에 달러 패권, 에너지 질서, 그리고 AI 시대의 전략 자원 경쟁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한 편의 스릴러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석유, 달러, 그리고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춰지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베네수엘라가 왜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가장 중요한 변화의 본질을 영영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여러분의 지갑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독재가 끝났다. 심지어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반대편에서는 마두로 지지자들이 미국 굴기를 불태우며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했습니다. 20년 넘게 경제난에 시달려온 나라가 또다시 혼돈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나쁜 독재자 하나 잡았다고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그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화키는 18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멀로 독트린이라는 이름의 악몽말이죠. 멀로 독트린, 표면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 열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54년 과테말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르벤스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었죠. 하지만 미국 기업의 이익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CIA가 쿠데타를 지원했고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1973년 칠레, 살바도르 아엔데에 대통령이 구리광산을 국유화하려 했습니다. 역시 자국의 자원을 자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거였죠. 결과는 미국의 경제 압박과 군부 쿠데타 지원, 그 뒤 수십 년간 끔찍한 군사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니카라과, 쿠바, 파나마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는 교과서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직접 겪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두로 체포는 그들에게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그건 악몽의 재림입니다. 또 시작이구나. 미국이 또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미국이 이걸 예상했다는 겁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보면 트럼프 코롤러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요? 멀로 독트린을 2025년 버전으로 되살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서반구는 미국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왜 이 모든 외교적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네수엘라에 집착할까요? 답은 딱 밑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의 약 17%,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냥 석유가 많은 게 아니라 세계 최대급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관심 있는 건 단순히 양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베네수엘라 석유는 대부분 중지류입니다. 쉽게 말해 걸쭉하고 무거운 기름이죠. 정제하기 까다롭습니다. 반면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대량 생산하는 석유는 경지류입니다.
가볍고 정제하기 쉬운 기름이죠. 문제는 미국의 정유 시설입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걸프 연안의 거대한 정유 공장들은 원래 중동이나 중남미산 중지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복잡한 설비죠. 그런데 셰일 혁명 이후 미국산 경주류만 쏟아지니까 뭐가 문제냐? 정유소가 제 성능을 못 냅니다.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 라면만 계속 들어오는 격이죠. 정유사 입장에서는 중지류를 적정 비율로 섞어야 설비를 최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미국 정유산업 구조와 딱 맞아떨어지는 전략 자원인 겁니다. 아, 그럼 미국이 기름값 낮추려고 베네수엘라 잡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직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유가 안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표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곳에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산유국이든 수입국이든 석유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달러를 쌓아뒀고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미국은 마음껏 돈을 찍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탈달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과 에너지 거래를 위안화로 하고 있고 사우디조차 달러의 결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통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석유 거래에서 달러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권도 함께 사라지죠. 그래서 미국은 금융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훨씬 더 원초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에너지 자체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이고 미국 정유 산업과 구조적으로 맞물린 나라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망을 장악하면 그건 곧 석유는 여전히 달러로 거래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기름값은 운송비, 전기료, 플라스틱값, 식료품 가격까지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 쉬워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는 정치적 승리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높은 물가거든요. 이걸 잡으면 어떤 외교 성과보다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됩니다. 석유로 달러를 지키고 달러로 물가를 잡고 물가로 금리를 내리고 그걸로 정치를 장악한다.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최종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압박하는 완벽한 지렛대입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 넘게 끌고 있는 러시아 재정의 40% 이상이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옵니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높은 유가가 필수죠. 만약 베네수엘라 석유가 시장에 쏟아져 나와 유가가 떨어지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수록 재정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미국은 총 한 방 안 쓰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을 볼까요? 더 복잡하고 치밀합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대신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죠. 이른바 석유담보 대출입니다. 중국은 이걸로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원유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네수엘라의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는 이전 정권이 맺은 계약은 불법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나라에서 정권 교체 후 자원 계약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수십 년 공들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안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공장 돌리고 수출하려면 석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확보한 핵심 공급처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중국은 단순히 공급선 하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전략의 일부가 경쟁국 소나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조이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흔든다. 그런데 정말 이게 끝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말이죠. 21세기 국력은 더 이상 항공모함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싸게 처리하느냐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시간으로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30% 이상이 전기 요금입니다. 결국 더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한 나라가 AI 경쟁에서 이깁니다. 여기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로 유가를 안정시키면 에너지 가격 전반이 안정됩니다. 전기 요금도 안정되죠. 그 결과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텍사스의 거대 데이터 센터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AI 학습 비용이 낮아지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의 AI 경쟁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에너지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합니다. AI 모델 학습하는데도 미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죠. 출발선부터 다른 경쟁입니다. 마두로 체포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건 달러 패권, 에너지 패권을 거쳐 21세기 AI 패권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전략의 시작입니다. 석유 한 방울이 결국 인공지능의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시면 미국의 계획이 정말 완벽해 보이죠? 베네수엘라 잡고, 유가 잡고, 달러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 압박하고, 최종적으로 AI 전쟁까지 이긴다? 성공만 하면 미국은 앞으로 100년 패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심층 분석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로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는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치명적인 약점은 없을까요? 2003년 이라크를 기억하시나요? 후세인 정권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바그다드는 단기간에 함락됐고 미국은 임무 완수를 선언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권력의 공백, 행정 시스템의 붕괴, 종파 갈등. 이라크는 장기간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라크와 다릅니다. 종파 갈등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리스크는 다른 형태입니다. 바로 도시형 불안정입니다. 마두로는 잡혔지만 그를 떠받치던 권력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콜렉티보라 불리는 친정권 무장 민병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진다고 자동으로 해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 공백이 생기면 각자 생존을 위해 더욱 분산되고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쟁 비용이 아닙니다. 치안 유지 비용, 정치 안정 비용, 투자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석유 시설 지키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송유관 사보타주 위험이 있고 투자자들은 높은 위험 보상을 요구합니다. 총성 없어도 불안정은 돈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석유는 버튼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년간의 제재와 부패로 시설이 엉망입니다. 국제에너지 기관들 분석에 따르면 의미 있는 생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치 불안이 조금만 지속돼도 증산 일정은 계속 미뤄집니다. 베네수엘라의 리스크는 이라크식 전면 수렁이 아니라 회복이 느린 구조적 불안정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질서는 아직 안 돌아온 상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구간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도자 제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정치 안정, 치안, 인프라 복구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위험은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도시 골목과 송유관, 투자 계약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관리에 성공하면 미국의 구상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만 생겨도 이 계획은 장기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돈, 당신의 투자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시나리오. 치안이 빠르게 안정되고 석유 인프라가 복구되고 베네수엘라 석유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미래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돈이 가는 곳은 재건 관련 기업들입니다. 송유관, 정유시설, 항만, 전력망을 고치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들. 정유사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 정유사들입니다. 중지류 처리 설비를 가진 기업들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마진이 안정되고 실적이 개선됩니다.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 빅테크와 AI 인프라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전력 비용 낮아지고
자금 조달 환경 좋아지고 성장 가속이 붙죠. 두 번째, 실패의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제압으로 대규모 전쟁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실패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실패는 조용하게 옵니다. 도시 불안이 이어지고 석유 시설이 간헐적으로 흔들리고 인프라 복구가 지연되는 시나리오죠. 이 경우 석유 공급 확대 기대가 무너지면서 정유사보다는 원유 생산자 쪽이 유리해집니다.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 유가 상승 자체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쪽이죠. 21세기의 부는 차트만 읽어서 쌓이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힘의 충돌이 어떻게 유가, 환율, 금리, 주가로 번지는지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투자는 이제 더 이상 경제 뉴스만으로 설명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정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 함께 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석유와 달러, 그리고 AI로 이어지는 이 게임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의 자산을 좌우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